당나라의 축천무후 14살 나이에 당나라 수당 이렇게 나가죠. 중국 역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당나라 수나라하고 당나라는 우리나라 고구려하고 연관이 많죠. 어쨌든 14살 나이에 당태종의 후궁으로 궁에 들어가서 아들인 고종의 황후가 되었고 중국에서 유일하게 황제가 된 여자입니다. 축천무후는 태종이 죽고 난 다음에 관례에 따라서 아이를 낳지 않는 다른 후궁들처럼 비구니가 되어서 감업사에 들어갔지만 태종의 아들인 고종의 사랑을 받으면서 소의 첩지를 받습니다. 무소의는 황후를 모함하여 폐위시키고 자신이 황후가 된 후 축천무후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황후 자리에 오른 축천무후는 폐위된 황후와 소 숙부의 사지를 자르고 술독에 담아 죽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빼앗겼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을 취했죠. 빼앗긴 자와 빼앗은 자는 서로 잔인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인류 역사를 두고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게 정말로 허상하고 허무한 거죠. 이 중국 역사를 봐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 장성택 총으로 쏴 죽이고 그 목을 그 간부들한테 보였다는 거나, 폐위된 황후와 소숙비의 사지를 자르고 술독에 담아 죽인 얘기나, 여태우가 척부인을 손발을 다 자르고 혀까지 자르고 귀 자르고 눈 알 빼는 거나, 거의 권력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다 이거예요. 마치 이 여태우가 척부인의 사지를 잘라 사람 돼지를 만든 것과 너무 흡사하죠. 권력을 잡은 여인들의 잔인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양귀비, 이 양귀비는 제가 여기 한 3번 정도 갔죠. 시안, 서안이라고 그러고 그 옆에 함양도 있죠. 성은 양이고 이름은 옥환인데 귀비는 왕비의 후궁으로 순위를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벽화를 보면 양귀비는 굉장히 풍만한 그런 여성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비파를 잘 부르고 음악과 무용에 큰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 현종이 그냥 완전히 푹 빠지죠. 이윤계에게 총애를 받지만 그것도 과대하여 끝끝내 안록산과 사사명이라는 두 호족 세력 무장 대표가 공동 주도하여 반란을 획책한 안사의 난이 발발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 역사적 사건 배경으로 이거를 우리가 경국지색이라고 부릅니다. 이쁜 여자 하나가 나라를 기울게 한다는 거죠. 서씨, 왕소군, 우의와 아울러 4대 미인 중에 하나라고 일컬죠. 청나라 서태후, 이건 여러분들 영화를 봐서 잘 알 거예요. 서태후 얘기는 이게 완전히 최근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얘기입니다. 몰락한 관리의 딸로 태어나서 16세 궁녀가 된 서태후는 눈에 띄는 외모 때문에 한풍제의 눈에 들어 후궁으로 들어갑니다. 한풍제의 본처 동태후가 아이가 없어요. 한풍제가 죽은 뒤에 서태후의 아들 후이죠. 왕에 오르게 되죠. 하지만 서태후의 아들 동치제는 동태후를 더 좋아해. 따뜻하고 편안한 황후 간택 문제에서조차 동태후의 선택을 따릅니다. 서태후는 그 억울함을 사치스러운 생활로 보상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녀의 사치스러움은 형용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동양의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불렀어요. 그녀는 사치 행각이 절정에 이르는데 이하원이라고 있어요. 오로지 자신의 사치를 위하여 이 산주위를 타갖고 호수로 만들었어요. 달기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굉장히 남자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밤마다 남자를 들여서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청일전쟁 중에 함대를 만들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고 국고를 탕진하여 청나라를 파고로 치닫게 되죠. 이 청일전쟁 했을 때 배가, 이 청나라 배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포도 어마어마하게 컸고, 그런데 그 포 안에 들어가 있는 철포 이런 것들을 이 서태후가 다 빼버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뭐 돌덩어리, 그 다음에 뭐 석탄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그래갖고 일본 포에 쌌는데도 아무것도 터지지 않고 그냥 까만 게 막 날리고 막 저기 벼가 막 날리고 막 그걸 다 서태후가 다 빼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강력했던 중국의 청나라를 끝을
만든 여자가 서태후죠. 여자 하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한무제를 우리 고조선하고 떼놓을 수가 없어서 한무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무제는 제2기간이 기원전 141년에서부터 기원전 87년입니다. 이 한무제는 사마천을 탄생을 시키죠. 전방위로 흉노를 압박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자, 중국이 통일을 해도 항상 어떤 고통이 있었느냐면은 흉노, 북방의 유목민들, 이게 뭐 흉노족, 그 다음에 무슨 훈족, 그 다음에 투르크족, 헝가리족, 뭐 이런 유목민족들이죠. 항상 거기에 고통을 겪었어요. 여기서 흉노족이나 투르크족이라든지 훈족이라든지 다 실크로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훈족이나 흉노족이 서역 로마하고 시안을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흉노족을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한무제였어요. 계속 전쟁을 했는데 30년간 전쟁으로 흉노는 크게 패하여 급속히 피폐해지죠. 근데 30년 동안 조공을 바쳤으니까 한무제가 대외 원정을 위해 개정한 법안을 악용하여 대토지를 소유하기 시작한 후족들에 의해 한나라는 땅을 잃고 가난에 시달리는 백성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흉노족은 외몽골 북쪽으로 밀려납니다. 그 후에 흉노는 내부 분열이 일어나 남흉노와 북흉노로 갈라졌고 흉노의 지배를 받던 선비족과 오한족이 독립하여 남흉노와 함께 한나라의 책봉을 받고 조공을 하는 위치가 되죠. 89년에는 한나라가 남흉노, 이게 한무제 가장 큰 공이죠. 89년에는 한나라가 남흉노와 선비족 병력을 이끌고 북흉노를 공격하여 멸망을 시키죠. 멸망시켰다기보다는 북흉노를 유럽으로 밀어낸 거죠. 유럽으로 밀어내면서 그 흉노족들이 헝가리 쪽으로 밀면서 게르만족이 남하하면서 로마가 망하게 됩니다. 후일 위나라의 관국엄 역시 오한족과 선비족 병력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공격하기도 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이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를 넘보느냐 하면은 우리 한반도를 많이 넘봅니다. 한무제와 고조선 기원전 139년부터 기원전 125년까지 행해진 외교관 장건의 탐험, 이 장건이라는 사람이 실크로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실질적으로 실크로드를 다 개발한 사람은 아닙니다. 한나라는 많은 이웃 국가들과 접촉을 합니다. 장건은 대환, 강거, 대하, 박트리아, 전에는 그리스 박트리아, 그러니까 박트리아는 지금으로 보면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비슷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과 접촉을 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까지 연결된 실크로드의 기초가 되고 로마의 비단과 같은 한나라의 상품을 수출하고 유리 제품 같은 로마의 상품들을 수입해오고 사상과 문화를 서로 교류하게 되죠. 제가 이때까지 이 수많은 강의를 이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실크로드입니다. 실크로드. 이 한무제 때 생긴 실크로드로 이미 예수님은 이 동양의 문화까지도 다 알고 있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뭐 로몰루스, 로마 이야기 거의 뭐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 알고 계시면서 인간의 불합리한 그러한 정치 체제, 인간의 남녀의 불평등 이런 것들을 당신이 보고만 해서 싹 정리를 해주세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거는 거의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을 해나가면 여러분들도 동감을 할 겁니다. 기원전 60년 서역으로부터 공격에서 로마와 실크로드 무역을 지키기 위해서 서역 도호부를 설치를 합니다. 기원전 111년 남월국, 이제 베트남 쪽을 얘기합니다. 정복하고 한나라는 광둥, 광시, 베트남 북쪽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을 합니다. 기원전 109년에는 텐국을 정복하고 기원전 108년에는 현도군과
낙랑군을 설치하고 고조선을 멸망시키죠. 그만큼 한무제는 우리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탄생 바로 이제 전에 이제 사건들이 나오는 거죠. 기원전 157년까지 한나라는 모든 제후왕을 유씨 일족으로 바꿔버립니다. 몇몇 반란들, 가장 큰 반란은 기원전 154년 5초 7국의 난이 일어난 이후 한나라는 기원전 145년 이후 제후국의 크기와 군사력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 제후국들은 더 작게 나누어서 새로운 군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왕들이 더 이상 신하를 임명할 수 없고 오직 황제만이 신하들을 임명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중앙 집권이 완성이 된 거죠. 왕들은 그의 영지의 이름뿐인 왕이고 이 세금의 일부만 그들의 개인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었고 제후국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고 후한 때까지는 이어집니다. 한나라와 흉노족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한나라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한나라는 이 아래쪽으로 있고요. 흉노가 훨씬 더 컸어요. 흉노라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 흉노지 이 사람들은 흉노족이 아니죠. 유목민들이죠. 몽골 유목민들이고 투르크 유목민들이죠. 중국 대륙의 북쪽에서는 유목민족의 흉노족의 지도자였던 묵돌 손우 제2기간이 209년에서부터 174년 유라시아 초원의 동쪽 지역 민족들을 차례차례 묵돌 손우가 정복을 하죠. 그의 통치기 말에 그는 만주와 몽골, 타림 분지를 지배했고 사마르칸트 동쪽의 20개 이상의 지방을 예속하에 뒀던 거죠. 그래서 우리 흉노족 이제 훈족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투르크족이 돼갖고 나중에 6.25 전쟁 때도 참전해서 형제 국가라고도 하지만은 그 옛날에 그 흉노족의 영역 안에 우리 고조선, 고구려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서로 연관이 있었을 거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하죠. 고조는 북쪽 국경을 통해 흉노와 거래된 막대한 양의 한나라산 철제 무기를 걱정했고 결국 무역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비록 무역 금지 조치가 내렸지만 흉노족은 그들에게 몰래 무기를 팔 상인들을 찾습니다. 이에 기원전 121년 전한 무제, 한무제죠. 흉노족과 무기 밀매를 계속해온 상인 500명을 처형할 것을 명하기도 하죠. 또한 한나라는 국경지대에 무역을 하던 흉노족을 공격을 합니다. 흉노족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흉노족을 향해서 쌓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인을 괴롭혔던 것이 북방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두 번 나라를 뺏기죠. 첫 번째는 몽골한테 나라를 뺏겨갖고 원나라가 되죠. 두 번째는 만주족한테 나라를 빼앗겨갖고 청나라가 되죠. 그래서 두 번 흉노족 북방민족한테 나라를 빼앗깁니다. 사실은 중국은 알고 보면 중국이 그냥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그 몽고, 만주족, 그 다음에 훈족 이 사람들이 싸움을 기가 막히게 잘했던 거죠. 그걸 저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노르웨이, 바이킹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민족을 침략해서 식량을 구하기도 했죠. 어쨌든 하여튼 그 한나라는 국경지대에서 무역하던 흉노족을 끊임없이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한무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죠. 흉노족은 기원전 200년에 지금의 산시성을 침입하고 백등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기원전 198년에는 흉노와 한은 화친 조약을 맺고 흉노의 지도자와 한의 황제는 결혼을 통해 그래서 그 왕소군이라는 그 4대 미인을 빼앗기기도 하는 거죠. 실제로 중국은 비단옷이나 음식을 곡물로 흉노에게 바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나라, 흉노족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은 사실 조금 더 배워야 되는 것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너무 전문적인 것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좀 배제를 하고 이제 구약성서 들어갈 때는 조금 더 연결을 해갖고 세분화 그때는 좀 시간을 많이 둬서 이렇게 그냥 쭉쭉 그냥 강의 형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좀 종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나라가 400년 동안 통일국가를 이룩했지만 흉노족이라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흉측한 놈들이지만은 사실은 유목민으로서 세계를 정복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카인과 아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카인이 아벨을 죽이죠. 카인은 유목민입니다. 아벨은 정착민, 농사 짓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유목민과 정착민의 전쟁이에요. 인류 역사가. 그걸 창세기는 너무너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끌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서가요, 위대한 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품에 안거든요, 성서는. 네.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실크로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걷어